네, 세 번째 사건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1월 한파가 몰아쳤을 때 내복 차림으로 한 편의점을 서성거리다가 발견된 만 4세 여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예,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은요, 수사 끝에 이 아이 어머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배경들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물론 이제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와중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이거 혹시 아동학대 아닌가? 라는 이제 물음표가 많이 달렸었던 사건이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4세 아이가 사실 1월이었기 때문에 그날 온도 자체가 영하 15도에서 영하 그 18도에 해당되는 예. 그 혹한이었습니다. 그때 그 내복만 그 입은 채 편의점 근처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시민이 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 그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출동을 한 상태에서 이것은 아동 학대의 방임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일단은 입건은 되었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최종 판단은 이제 달리한 이런 그 상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 끝에 이제 결국엔 기소유예 판단,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결국에 이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유예한다는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을 내린 배경을 보면 어떤 걸 근거로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변호사님? 예,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죄는 되지만 결국에는 네. 처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아이가 이제 방치가 돼 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고 이 어머니 측에서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이런 어디 맡길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아동복지기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가 굉장히 딸과 이렇게 함께 아이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고 분리불안을 오히려 좀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친모의 경우에도 양육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황은 이 당시에 이제 방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37번이나 전화를 해서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방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처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기소유예 결정에 났고 아이는 어머니와 이제 지금 현재는 같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딸의 진술도 이런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딸이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예, 딸이 결국에는 어머니와 계속 같이 지내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가 학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뭐 신체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학대의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 한 차례의 방임 행위가 이게 죄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딸의 어떤 진술도 있었고 어머니가 37회를 통화했다라는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판단해서 검찰이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을 거고요. 그리고 같은 달 강북구에 있었던 사건도 보면 이 30초간 집 밖을 서성이던 5세 여아의 어머니. 여기에서도 지금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이던데 이거는 어떤 또 배경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이제 그 쥐포라고 쥐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먹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훈육 목적으로 엄마가 그 나가라 이렇게 쫓아낸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분리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같은 방임의 혐의가 노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사에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쫓아냈다 이런 것이 이제 없었다고 다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또 전후 상황이 그렇게 인정됨이 학대 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학대 정황이 없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 조치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마가 상당히 좀 정서가 불안하고 이 딸 아이는 엄마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은 상태지만 범죄 혐의는 이 엄마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두 사건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학대 사건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고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의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대 자체가 사실은 75%가량이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원인을 그 찾아보게 되면 일단 아이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양육 기술 자체가 상당히 그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보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부모의 그 일방이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예. 그 아이에 대한 정성을 쏟고 라기보다는 방임을 하는 이런 형태가 그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와 같은 이제 신체 또 폭력 또 방임 등의 이런 학대 행위가 하나만 한정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른바 그 중복 학대가 또 일어나는 이런 것이 그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본다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가정 자체가 상당히 그 깨어져 있고 예. 사회에 이렇게 그 불합리하고 제대로 관심이 못 미치는 그런 영역의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동 학대도 비례해서 연동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라는 것이 이제 그 확인이 되면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되면 즉각적으로 부모와 분리를 하는 분리 제도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 계속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분리제도라는 것이 지금 현재 도입이 되고 있고 네. 이것이 이제 1년 내에 아동학대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런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오면 최대 6개월까지 아동과 이 부모를 조금 격리해서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조금이라도 그 주변에서 이제 이 매번 아동 학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면 늘 이제 다루는 얘기이기도 한데 물론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이제 경찰이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변에 좀 관심이 있다면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따뜻한 관심을 좀 보여준다면 이런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나의 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바꿔 얘기하면 이웃의 관심, 즉 해외와 우리나라의 그 아동 학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조기 발견율에 관한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해외에 비해서 조기 발견율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네네. 즉 중간 또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저 아이가 부모한테 학대받을 공산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이 가는 순간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네. 일상의 생활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다소 이거는 남의 가정의 일인데 예. 또 그 아이가 저렇게 혼자서 다녀도 뭔가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좀 왜곡된 그런 관념 뭐 이런 것들이 그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밀착된 관심이 그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 해외에서는 지방 공무원 지자체에서 말이죠. 아예 보직 자체가 이와 같은 아동 학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보직. 따라서 아이에 대한 피해를 빨리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또 피해를 회복하는 이런 보직을 전문적으로 맡는 이런 그 공무원들도 더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웃의 관심과 공적인 관여의 통로 이것으로 사전에 조기 발견을 통해서 이런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제 실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아동 학대 혐의가 실제 확인이 되고 사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아동학대의 이제 형태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방임부터 시작해서 뭐 치사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어쨌든 전과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제도는 계속해서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개정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정법 자체가 실효가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일련의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런 인식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인식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그냥 단순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무에서 정말 이거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용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